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광주와 전주 지역을 찾아 장외 집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는 가운데 내일 조기 귀국하는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첫날인 오늘 국제유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산 원유 공백을 메워줄 것이란 전망 때문인데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가수 박유천 씨가 조금 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박 씨는 검찰 송치에 앞서 거짓말해서 죄송하다며 벌받을 부분은 받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6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승리가 횡령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등 관련 혐의 전반을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승리와 유인석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최대 2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경북 의성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스모그 유입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이틀째 전국 순회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치원을 찾아서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내부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오늘도 반쪽짜리 최고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좀 압박하는 이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오늘 오전 서울 봉천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들은 유치원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고 지난해 12월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유치원 3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틀째 전국을 돌며 장애 집회를 이어갑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과 대구, 부산 등 경부선을 훑었는데요. 오늘은 광주와 전주를 찍고 오후엔 다시 서울 용산역으로 돌아와 전국 순회 투쟁을 마무리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내용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도 바른정당계인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과 또 국민의당계인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손 대표는 어제 당내 전현직 원외 지역위원장이 지도부 사태와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계의 출범을 외치며 공개적으로 공격한 데에 대해 개파 패권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개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에게는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내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다음 달 예정인 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더욱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일정 일부를 취소한 문 총장은 내일 오전 귀국한 뒤에 대검 참모들과 앞으로 국회 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당장 사퇴보다는 일단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이후에 지금 검찰 내부도 술렁이기 시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총장이 그제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내부 게시판에 동조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기능과 수사 실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정보 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부는 국회 논의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문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SNS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며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문 총장 내일 귀국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 방향에 항명한 것이 사퇴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내부 불만 기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 총장이 직을 걸고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문 총장의 거취가 수사권 조정 문제 해법이 되긴 어려워 보이고 또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서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사퇴하기보다는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검찰 입장을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쨌든 일단은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검찰 대응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방향은 비슷해 보입니다. 앞서 수사권 조정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는 등 조직적으로 들고 일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조직 보호 논리가 자리했던 반면에 지금은 직접 수사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최장 330일 동안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방향과 관련한 검찰 의견이 뭔지 국민과 국회에 효율적으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을 거로 보입니다. 예. 자, 검찰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이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검찰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 검찰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에 지난달 25일 공수처와 관련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문 총장이 귀국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의견서를 확정한 뒤에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마련된 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던 검찰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죠. 황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수사 방해한 일 전혀 없습니다. 여러 번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도 했습니다. 저의 무고함이 다 밝혀진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적인 목적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적인 행태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회사 간부들의 증거인멸에 동원된 검색 키워드 가운데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루어지던 시기 청탁 의혹에 관련된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준형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에피스 임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직원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뜻하는 미전실, 삼성물산과의 합병 같은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삭제된 자료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VIP라는 단어도 별도로 검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VIP는 통상 대통령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 이건희 회장은 A 또는 회장님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 측이 증거인멸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자료를 검색할 때는 JY 또는 부회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삼성의 VIP라는 검색어로 과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현안 등을 정리한 자료를 지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고 청탁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TF 임원이 삼성바이오 자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증거인멸 과정을 지휘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에 걸쳐 비슷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열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독대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이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과연 이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결국 사과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 만입니다. 박 씨는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처음 모습을 보인 건데요.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고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은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박 씨는 올해 초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사고 이 중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한남동의 황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뒤에도 줄곧 결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후 태도를 바꿔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경찰이 확보한 뚜렷한 물증과 함께 가족과 변호인의 설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변호인도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에 대해서도 박 씨는 7차례 마약 투약 대부분을 함께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같은 진술과 함께 박 씨와 황 씨 양측이 서로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며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만큼 추가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가수 승리가 오늘 새벽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16시간에 걸쳐서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승리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을 자신이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하고 몽키뮤지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유리홀딩스 자금을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리가 성매매 알선과 불법 촬영, 경찰 유착 의혹 등으로 모두 17차례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친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서 엄마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엄마가 입장을 바꿔 남편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범행 현장에 동행까지 했다고 털어놨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혼한 남편이 자신의 친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9살 유모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줄곧 혐의를 부인한 유 씨.
하지만 법원에 가기 전인 어제 새벽 심경 변환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남편 김 씨가 벌인 범행을 알고 있었고 범행 장소까지 동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범행을 왜 막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남편이 해코지할 게 두려워서 범행하는 대로 놔뒀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딸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유 씨가 살해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 방조와 사체 유기 방조죄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경찰은 오늘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번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인권위는 어제 경찰이 피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12살 A양은 지난달 9일 경찰에 새아빠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관할 문제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에 지난달 27일 새아빠와 친엄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5월 시작부터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도 날씨는 맑겠지만 예년보다 덥겠고 미세먼지가 복병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위와 연휴 날씨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자 어제부터 한낮에 덥던데요.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월 시작부터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평년 기온은 21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25.3도까지 올랐고요. 오늘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상순, 초여름 더위가 한 달 일찍 찾아온 겁니다. 원인은 우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약한 동풍이 불며 퇴인 현상이 가세, 태백 산맥 서쪽 지역 기온이 더 오른 것입니다. 네, 낮 기온이 이렇게 오르면서 일교차 최대 25도까지 벌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건강 특별히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내일부터 어린이날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에도 이런 더운 날씨 계속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경북 의성 그리고 경산 지역의 기온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도 27도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겠습니다. 어린이날에는 25도 정도로 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겠지만 또 대체 공휴일에는 21도 정도로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여름 더위 속에 일교차가 무척 클 것으로 보여서 가족 나들이 준비할 때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연휴 기간 날씨는 좋은데 이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가 안정화되면서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가 동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밤부터 황사와 스모그가 날아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부산과 울산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황사용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더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봉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달러 돈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이란에 대한 전면 제재 첫날, 그런데 국제 유가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 재무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달러와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화학 제품부터 소비재까지 이란의 무역 전반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자들은 기본적인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국 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화가 이란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은 원유에 이어 이란의 두 번째 달러화 돈줄입니다. 이란 정부는 연간 360억 달러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예외 조치를 인정받았던 나라들은 일방적 결정에 대한 당혹감 속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izim için petrol kaynaklarımızı yani ithal ettiğimiz petrolün kaynağının çeşitlendirilmesi kısa sürede mümkün gözükmüyor. 이란산 원유가 전면 봉쇄된 첫날
국제유가는 도리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 달 만에 최저가인 배럴당 61.8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를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산 원유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주춤했던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개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79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1분기에는 증가액이 1조에서 2조 원대로 주춤했지만 이번에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15조 8천억 원으로 3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벌인 결과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완구와 학용품 13만 점을 적발해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캐릭터 연필 세트가 6만 9천 점으로 가장 많았고 문구 세트와 다트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 제품에서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20배나 검출됐습니다. 유령 학교 급식 재료 업체를 만들어서 대전과 세종, 금산 지역 학교에 해동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서 공급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과 대전시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학교 200여 곳에 냉동육 170톤을 냉장육으로 납품한 혐의로 업체 대표 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유령 업체 7곳을 설립한 뒤 학교 급식 재료 전자 조달 시스템에 만 회에 걸쳐 중복으로 낙찰가를 써내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였죠. 한 저비용 항공사의 조종사가 운항 직전 음주 단속에 걸려 충격을 줬는데요. 앞으로 항공 종사자의 음주 적발 즉시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자격도 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진에어 항공 소속 부기장 A씨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안전감독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으로 운항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A 부기장에게는 50% 가중된 9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음주 비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년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교정받도록 했습니다. 음주나 약물 측정 장비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단속 공무원이 음주 측정기 사용 방법과 적발 이후 조치 절차 등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A 부기장 단속 당시 안전감독관이 음주 측정기 조작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항공 종사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정밀 측정 결과는 기록으로 남아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한 음주 측정에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 그 처리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체계화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음주 측정과 단속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서 8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북 김제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80대 노부부가 탄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권남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지하철역에 경찰 과학수사대와 안전요원들이 바삐 오갑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선로에서 85살 A씨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 소유 산행 전동차의 운행이 1시간 넘게 전면 통제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병원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선로를 따라 걸어갔다는 기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도로를 달리던 SUV가 앞서가는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80대 윤모 씨 부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경운기를 잘 보지 못했다는 SUV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엔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화장실에서 시작된 불이 옆 건물까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라고 속여서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영화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감독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영화를 개봉할 능력이 없었고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3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임모 씨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서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9살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전날 자신과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한 김 씨는 범행 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 원로들의 오찬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이 자리에서 여야 대치전국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여준 전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2012년 대권 도전 당시에는 찬조 연설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좀 인연이 있으신데요. 네. 개인적으로 얼마 만에 뵌 겁니까? 횟수로 치면 뭐 한 6년 되는 것 같은데요. 6년이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뭐 네. 보수 진보 망라한 사회 원로분들 12분이 초청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쓴소리도 이제 쏟아내신 걸로 들었는데요. 어떤 분은 뭐 이 말씀 다 정리하면은 책 한 권 정도는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실제로 좀 생산적인 대화가 오갔습니까? 뭐 대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주빈을 초청자로서 인사 말씀한 거 하고 네. 끝날 때 마무리 인사한 게 전부지 도중에는 말씀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듣는 자리.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들은 많이 나왔습니까? 예, 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원로분들이시라서 예. 나름대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다 말씀들을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대통령도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다 들으셨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한일 관계부터 교육 문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던데 그나저나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네. 이 어제 모이신 분들의 그 다양한 성격상 한 가지 주제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한계는 또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시간도 뭐 제한적이고요. 그렇죠. 12명이면 한 사람이 5분씩만 얘기해도 1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장관님,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이 너무 꼬여 있었어요. 대통령도 어제 정치 참 어렵다 이런 그 이야기부터 하시던데. 그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정치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는 말씀하네요. 그렇죠. 자, 정말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꼬여 있는 건 맞습니다. 윤 전 장관님께서 자, 이 갈등을 대통령이 풀어라 이런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과거에도 여야 간에 이제 격돌했던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보면 이제 결국 격돌한 당사자끼리는 금방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는 항상 이제 대통령이 여당에도 직접적인 지도자니까 예. 과거에는 또 대통령이 여당 총재로 겸한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대통령이 실제로 와서 푼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번에도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투쟁하는 모양으로 보면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아, 민주당 네, 자체 그래서 노력만으로는 안 될 나서서 것 같다. 예. 전국을 푸는 노력을 하셔야지. 예. 그냥 대통령이 당장 추경 급하다고 말씀했고 또 당장 민생 관련 법안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풀려야 국정 성과도 나오는 것이고. 근데 국회가 저렇게 여야 극한 대결이 지속돼서 막혀 있으면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통령께로 온다.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통령께서 이거 푸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시점이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금년 연말이 가까워지면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될 시기가 딱 온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조언을 그렇죠. 주셨는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의안이 통과가 돼야 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제도화되는 거잖아요. 예. 자, 예, 장관님. 그래야 구체적 성과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나서야 할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방법론에 해주신다면요? 대해서는 저도 어제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다고요? 방법론이라는 게 예. 뭐 무슨 기상천외한 무슨 발명품 만들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상식선에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참모본 중에도 정치 경험이 많은 당장 뭐 대통령 비서실 노영민 실장이나 정무수석 강기정 수석 같은 분은 다 정치 오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또 민주당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봤던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지금 네. 근데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요. 예. 그러니까 상식선상에서 기존의 예정 예. 협의체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대통령이 일단 전국을 한번 풀고 나면 예정 협의체가 더 살아날 수도 있겠죠. 예. 대통령이 취임 후에 야당 당사 먼저 찾아갔었잖아요. 네. 뭐 이런 비슷한 방안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서 야당을 먼저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그 제1야당 대표를 직접 만난다든가 뭐 이런 방안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 어차피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제 최근에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분이잖아요. 예. 그 어차피 이제 참 제1야당의 대표니까 예. 조만간 대통령하고 마주 앉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예, 마침 이렇게 여야가 격돌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방법은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걸 못 풀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이 국회 대치 상황이 사실 패스트트랙에서 기인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사회 원로로서 패스트트랙 네. 진행 과정 그리고 여기에 담긴 내용들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그걸 자기들이 하자면 이제 부정하는 셈처럼 됐는데 어쨌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 파스트트랙이야 제도로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 제도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다만 저는 네.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제1야당에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은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당이잖아요. 예. 그런 제1야당을 배제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온당치 않다. 아, 선거제 다른 관련해서 건 몰라도 선거제도 개선은 안 된다는 게 제 평소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여당이 그 선거제도 개선안을 저렇게 한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또 반면에 자유한국당도 그런 비밀을 준 면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요. 선거제도 지금 계획에 대해서. 장관님 네. 선거제 관련해서 한국당이 나중에 이제 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의석수도 줄이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안이라서 이게 좀 진지하게 미리 그러니까 합의에 임했으면. 네, 그런 안을 예. 이제 불쑥 내놨는데 네.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성의하고 진지하지 않다 대하는 예. 태도가 예, 뭐 이렇게 다 인상을 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자유한국당이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고 좀 체계적으로 예,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당내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예,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구실을 준 면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진지할 필요가 있었다. 자,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당의 역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당요? 예, 민주당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역할을, 예. 아마 제가 그 대통령께 말씀드릴 때 네.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아직 야당 기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예. 아직 야당처럼 그러니까 보이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대통령에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야당 기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좀 말씀을 하셔서 여당다운 융통성과 포용성을 네. 좀 발휘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여당 노릇이 야당 노릇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더 많이 참아야 되고 그러나 국정에 책임을 진 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야당하고 막 1대1 강력한으로만 부딪히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힘들어도 조금 더 인내심, 융통성, 포용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예. 하는 건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예,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 지금 뭐 추경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민생 법안들도 쌓여 있어서 국회가 진짜 급한 상황인데 한국당 지금 장외로 나가서 초강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삭발식도 했고 전국 돌면서 순회 투쟁도 하고 지금 발언도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의 이런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당내가 조금 뭐 어지러웠다고 해야 되나? 좀 혼란스럽다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이 여러 달 있었잖아요. 네. 비대위 체제로 한 반년 왔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고정 지지층이 많이 흩어졌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최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을 했으니까 네. 당을 정비해야 되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네. 또 흩어진 고정 지지층 다시 결속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렇게 대역 강경 투쟁을 하는 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예. 보기에도. 네, 지금은 그렇다 치지만 예. 그렇다고 큰 선거에서 이기려면 고정지지층의 결속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같은 모습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죠. 예. 어느 시점에선간 아마 야당도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은 지지층을 결속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연을 확장하려면 이런 전략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수정할 필요가 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지금 해주셨는데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이건 네. 좀 타협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뭐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네.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의 고충을 얘기한 겁니다. 고충을 얘기한 거다. 직접 예, 들어보셨을 때.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취임하기 전서부터라도 이렇게 야당도 찾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를 썼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안 됐다. 그러니까 본인 고충인 거죠. 나로선 성의를 표시했는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돌아온다 이거잖아요. 예. 네. 그런 거지 뭐 일치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통합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 네,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고 예. 대통령으로서 고충이 많잖아요. 네. 고충을 그리고, 토로한 발언이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누구라도 예. 야당이나 언론한테 야속한 마음이 생겨요. 대통령이 되시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누구나 참 노심초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언론이 계속 비판하고 그러면 야속한 마음 생기는 거죠. 섭섭하고. 예. 왜 그런 심정이 없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네. 그나저나 뭐 일각에서는 적폐 수사가 너무 오래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네, 그러니까 말대로 적폐 청산 얘기는 방법인데요.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문 대통령 정부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적폐 청산 방법은 저는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적폐라는 게 예. 인적 적폐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제도, 관행, 의식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적폐들이 많잖아요. 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 성찰이 없고 너무 인적 청산에만 매달리는 것 같은
예, 그런 인상을 주니까 일각에서는 이건 뭐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인적 청산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런데 대통령 어제 얘기대로 이게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아, 이거 뭐 통제하면, 원론적인 예. 말씀인데 과거 네. 어떤 대통령도 검찰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그러는 대통령은 없었어요. 예. 네, 원론적으로는 뭐 맞는 말씀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예,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오늘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갤럽 지지율 봤을 때 또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봤을 때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각 진영에 집결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외로 나간 한국당 목소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대표 입에서는 죽음, 목숨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고요. 김무성 의원은 4대강 해체 폭탄을 빼앗아서 청와대를 폭파하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보수 결집에 실제 영향이 있는 건지 한계는 없는 건지 잠시 뒤 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